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도네시아가 제재를 받다. 2. 자산 1조 3,750억. 3.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진심. 인도네시아의 생태가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발 분납금 미납분이 여전히 8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이번에는 KF-21의 핵심 기술까지 받아와야 한다고 파렴치한 보도를 냈는데요. 그 핵심 기술이란 게 매우 우호적인 일반적인 외교 관계에서도 차마 요구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니의 행보에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인니가 그러든 말든 시댁이라도 받고 싶으면 밀린 분납금 문제를 처리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입만 살았지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결국엔 어쩔 도리가 없는 인도네시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든 말든 절대로 마음대로 놀아나주지 않는 한국의 참교육에 인도네시아는 내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인 11월 초 인니는 KF-21 공동 개발 비용 명목 대금 94억 원을 한국 정부에 지급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그래왔듯 다 해서 1조 원이 넘는 개발 분납금의 1%나 될까 말까 하는 극히 일부만을 찔끔 내준 것인데요. 그러면서 원래는 올해 안에 낼 계획도 없었지만 없는 예산 쪼개가며 내는 거라고 생색내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이 KF-21의 기술 이전 관련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는지에 대한 고찰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술 이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자신들의 업보임이 누가 보더라도 뻔한 상황인데 혹시나가 역시나 보도에서는 또 다른 기상천외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미국을 탓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논리가 또 봐줄만 합니다. KF-21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총 129종입니다. 서방의 무기 체계의 편입을 원한다면 이들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해야만 하죠. 한국의 경우 KF-21 개발 과정에 앞서 4개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125종을 선결 과제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외된 핵심 기술 4종만은 미국이 한사코 이전을 거부했죠. 남겨진 방법은 한 가지 국산화였고 한국은 이를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이때 획득한 기술 4종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 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머로 하나하나 가연대적인 전투기를 만드는 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전투기 획득을 위해 이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에 요청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보다 더 적은 120종만을 허가받을 수 있었고 만약 한국으로부터 KF-21을 인도받게 되더라도 허가받지 못한 5종의 핵심 기술은 봉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인니를 한국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인니는 미국의 편이 아닙니다. 국방을 위해 미국의 우수한 무기와 기술을 갖고는 싶어 하지만 정작 인니는 블루팀에도 레드팀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첨단 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통해 이슬람 계열 접선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죠.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보도를 통해서 요구한 핵심 기술은 LRU입니다. LRU는 라인 리플레이서벨 유니트의 약자로 항공기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계통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모듈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랜딩 기어로 예를 들자면 파일럿이 누르는 버튼부터 그 명령을 처리하는 컴퓨터 실제로 해치를 열고 랜딩 기어를 전개 및 수납하는 기계부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다른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LRU 기술을 얻게 되면 항공기를 이런 라인의 집합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며 원격지에서의 유지보수 작업을 간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용기의 경우 야전 정비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의 수출 과정에서 함부로 넘길 수 없는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부분만을 나머지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 그대로 기술 봉인시키는 데에도 용이합니다. 이러한 이점 덕에 LRU 기술은 이젠 현대적인 항공기 제작에 필수불가결한 기본이자 핵심 항공전자 기술이 되었죠. 한국의 경우 과거 미국으로부터 KF-16의 생산 면허를 따오면서 LRU의 기술 일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KF-16의 도입 사업 규모는 5조 5천억 원 현재의 화폐 가치로는 20조 원이 넘는 초대 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생산 면허를 얻어오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한 출혈이 아깝지 않게 현재에 와서 KF-21을 개발할 때에는
ARU 기술 역시 국산화를 마치고 독자 개발한 규격으로 적용시켰습니다. 당시로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고 기술을 이전해온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더해 이전받은 기술을 체득하고 국산 기술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LRU의 기술 이전을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KF-21의 국산 LRU에 대한 기술 접근 권한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EXPORT 권한 즉 LRU 모듈 내에 봉인된 기술에 대한 추출 권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손에 넣은 기술인데 인도네시아는 그걸 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홀랑 삼키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는 4.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겠다며 모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I-22 SIKATAN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에 산발 엔진을 탑재한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멀티롤 전투기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의 설계에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업체들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KF-21의 현지 생산을 담당할 제작사인 국영 기업 PT 인포글로벌 이 모겁을 공개한 장본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식 번호가 I-22인 것이 KF-21의 다음 넘버링이라는 의미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들이 그럴 생각이었다는 것이 이번 보도로 확실해졌습니다. 다만 대놓고 EXPORT 권한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뻔뻔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기술을 더 내놓으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 점 거부한 기술을 한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습득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로 이는 곧 그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건 자신들은 알 바 없다는 태도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천지가 뒤집히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이 힘들게 국산화한 기술을 뒤통수나 치려고 하는 나라의 통째로 넘길 리도 없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과의 관계를 고작 이런 일로 망칠 수도 없죠. 결국 한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납금이 다 들어올 때까지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한 대도 받아갈 수 없을 것이고 분납금을 다 내고 계약한 물량을 인도받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KF-21에는 최소 5종, 최대 9종의 핵심 기술이 빠진 다운그레이드 사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국산화한 4종의 핵심 기술을 봉인 상태로라도 제공받지 않으면 핵심 기술이 9종이나 빠지는 KF-21은 사실상 제대로 된 전투기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된 전투기를 쓰고 싶다면 한국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모자란 상황이죠. 하지만 이들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은근 슬쩍 다른 전투기를 찔러보며 간이나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술 이전 관련 고찰 보도는 사실 인니 측에서 꽤 오랜만에 나온 KF-21 관련 보도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인니는 하루에도 10몇 개씩 KF-21을 다루는 기사를 내보냈었죠. 그런데 최근엔 갑자기 KF-21 관련 보도가 잠잠해지고 다른 전투기에 대한 보도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팔과 F-15EX인데요. 신형 나팔 42대를 10조 원에 계약하고 F-15EX 36대를 17조 원에 계약하더니 한동안은 이들 무기를 사야만 하는 이유를 누군가한테 변명이라도 하는 듯이 계속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부터가 고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서 돈 떼어먹힐까 노심초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기가 짝이 없죠. 물론 나팔을 계약한 다소나 F-15EX를 계약한 보잉도 바보는 아닙니다. 공동개발을 약속한 한국에다 8천억 원을 주는 것조차 차일피일 미뤄대는 입니다. 뻔뻔하게 분할 납부를 한다고 나서니 기업 입장에서 이들을 무턱대고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이들 역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금 상환 능력을 의심하고 있고 인도 시기를 2026년으로 최대한 미루고 초도 물량도 고작 10대에 불과합니다. 나팔이나 F-15EX도 출중한 전투기이기는 하지만 최신 성능이 들어간 KF-21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 그나마도 인도 시기가 미뤄져 버리면 한국을 등지면서까지 구매하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깎아먹은 신뢰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물론 조만간 폴란드가 KF-21 사업의 얼굴을 비추게 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데요. 인니도 다 필요가 있으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일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공동 사업자에서도
밀려나고 시제기 인도도 받을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 내의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서 KF-21에 붙은 인니 국기를 뒤집어서 폴란드 국기로 바꾸라고 아우성인 상태. 인도네시아가 진정 자국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한국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날 석유는 부의 상징이자 때로는 권력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석유에 있어서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인데요. 중동 부자라고 하면 흔히 만수르를 떠올리지만 만수르의 견주기도 민망할 만큼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인물이죠. 한화로 무려 1.375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음 왕권 계승자로서 실제 권력자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파트너로 한국 건설사들을 선택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기회를 놓친 중국과 일본의 건설사들이 몹시 배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빈 살만이 한국과 함께 진행하고 싶어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왜 하필 한국이어야만 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며 단 한 번도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과거 사우디에서 우리의 건설과 조선 기술의 덕을 많이 보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발달한 한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사우디의 주변 여러 아랍 국가에서 한국이 크게 인기를 끌자 사우디는 한국을 더욱 신뢰하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의 왕세자는 에마어 에브리심으로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아직 후계자 신분이지만 현지서는 이미 왕 이상의 왕으로 불립니다. 고령인 부친 살만 빈 압두라지즈 현 사우디 국왕을 대신해 빠르게 사우디 권력 구조를 접수하고 있죠. 그럼 그는 왕가에서도 특히 더 한국의 우호적이라고 하는데요. 빈 살만은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자마자 사우디 여성들이 남편 없이 밖을 돌아다니거나 사람이 붐비는 곳을 갈 수 없게 하는 정책을 과감히 없앴습니다. 이로써 여성들도 대형 콘서트에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BTS의 사우디 공연이 그 첫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우디 전체를 보랏빛으로 물들인 해당 콘서트는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고 사우디 여성들은 빈 살만에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죠. 이것이 빈 살만이 시민들에게 신임을 얻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 살만은 한국과 가급적 많은 일들을 함께 진행하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설업이죠. 한국 건설사가 지은 말레이시아의 쌍둥이 빌딩은 속도뿐만 아니라 마무리 퀄리티도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예상했던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도 보란듯이 완성했었죠. 또한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타워도 성공시킨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을 가진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황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빈 살만이 사우디 북부 타부크 지역 등에 약 660조 원을 들여 주거, 산업 관광단지 등을 포함한 대형 도시를 건설하는 네옴시티 사업을 한국에게 맡기고 싶다고 전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43배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역대급 공사가 될 네옴 NEOM 프로젝트는 새로움을 뜻하는 라틴어 NEO와 미래를 뜻하는 아랍어의 첫 알파벳 M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즉 사우디에서 더 이상 석유가 나오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미래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더 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막 이 미래도시 프로젝트입니다. 더 라인은 그 이름처럼 약 170km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수직도시 프로젝트인데요. 서울 대전보다도 먼 거리인 170km를 아주 길고 거대한 두 개의 판이 서로 마주보게 세우고 또 각각의 건물 바깥 부분은 모두 거울로 만들기 때문에 미러 도시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는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될 예정인데 모든 주거와 동선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어 일과 직장 사이 이동이 5분을 넘지 않으며 또 이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다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 자가용은 아예 없는 대신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와 근거리 드론들이 일종의 택시 역할을 하며 도시 지하로는 512km로 달리는 초고속 지하철도 시스템이 깔리게 되어 도시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고작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 외에도 빈 살만은 트로제나라고 부르는 산악지대 위 거대한 관광단지도 계획하고 있고 또 바다 위 복합산업 도시인 옥사곤도 계획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가 앞으로 약 8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
약 660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액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적 없는 수준의 초대형 건설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빈 살만은 17일에 한국에 와서 숙소로 잡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상 재계 총수들과 차담회 형식의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모임은 빈 살만 왕세자와 친분이 두터운 삼성 이재용 회장이 먼저 일정을 확정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 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내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되겠네요. 같은 날에 삼성물산,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로 구성된 국내 컨소시엄이 사우디 국부펀드 PIF와 65억 달러 규모의 그린 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프로젝트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다고 하는데요. 사우디 홍해 연안 얀부시에 39만 6,694m 규모의 그린 수소 공장을 짓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삼성물산 등 민간기업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힘을 합친다고 합니다. 삼성물산, 한국전력 등 국내 주요 건설, 에너지 기업이 원팀을 구성해 추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그린수소 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향후 사우디와 한국 협력 강화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더 참여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어 여러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로 사활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 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태양광, SMR 소형 모듈화 원전, ESS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를 중심으로 하는 배터리 사업 등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올해가 또 우리나라와 사우디의 수교 60주년이 되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잘 나가지 않는 사우디 왕족들의 특성을 깨고 현재 빈 살만이 특별히 한국을 방문해 정부와 국내 기업 대표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는 가운데 무함마드 빈 살만의 국내 숙소로 롯데호텔 서울이 선택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호텔업계에선 빈 살만이 미국 대통령들이 방한 숙소로 선호하는 그랜드 하얏트가 아닌 롯데호텔을 선정한 데에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남산 아래 고지대에 위치해 보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며 침실 근처에 헬리콥터 착륙이 가능한 옥상 비상문이 연결돼 있어 비상시 빠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우디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석유 의존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잇던 아라비아 상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함으로, 그러려면 금융과 정보기술 IT 인프라,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우디로서는 한국을 롤모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무장대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전자산업, 인터넷, 무선전화 등 통신 인프라 산업, 게임, 영화, K-팝 등 한류 콘텐츠 산업 등 한국처럼 산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산업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네옴은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혁신 도시이자 두바이, 홍콩 같은 유통 및 금융 허브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자본력은 풍부하지만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 경험이 적고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하죠. 또한 세계인이 주목하는 스마트 시티를 지으려면 토목, 건설, 수로, 에너지, 교통, 환경, 통신, 디자인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여러 분야별로 입체적, 유기적 관리가 필요한데 사우디는 이에 대한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이런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과 중국, 일본 정도일 텐데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중국에 일임하면 미국의 견제가, 일본에 맡기면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 사우디와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들의 도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한국에게 이번 프로젝트를 맡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 사우디가 한국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건설사들이 보여준 책임감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당시 저가 수주 탓에 막대한 어닝쇼크를 내고 회사가 휘청이는 고통 속에서도 맡은 공사를 끝까지 마치고 철수했던 국내 건설사들에 대한 긍정적 기억이 현지 당국자들에게 강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중동에 들어왔던 유럽과 일본의 건설사들은 손실이 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곳들이 많고 이후 회사와 국가 간 국제소송으로도 이어지면서 불편한 관계가 된 곳들이 상당수이지만 여기에 비하면 국내 건설사들은 변수가 생겨도 공사만큼은 끝까지 수행하는 기업 문화도 중동 발주자들로서는 큰 매력 요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0년여 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게 전화위복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대가로 한국 건설사들에겐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낸다는 신뢰를 중동 국가에 심어줬기 때문에 네옴시티와 같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게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한국 기업들의 탁월함이 다시 한번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